부동산 냉각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다. 선돈 후금이라는 거예요. 돈 없이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은 공짜가 없잖아요.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지게 되어 있다. 오늘 박원가 의원님 오랜만에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값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해볼까 하는데요. 하반기 들어서 집값 하락이 되고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갑자기 냉각된 것 같은데요. 상반기랑 비교하면 급반전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원인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부동산 냉각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다. 한마디로 급냉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12년 하우스푸어를 섞은 형태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영끌푸어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짧게 두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먼저 고금리 태풍이라는 거예요. 지난 2022년 7월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를 넘어서면서 사실상 금리 부담에 저는 임계점이 넘어섰다고 봤습니다. 11월 24일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로 올렸는데 23년에는 대체적으로 3.5에서 한 3.75%까지 더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올린다는 건데 지금 금리가 바닥에서 이게 점핑식으로 급속도로 이제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금리 발자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집값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냉각한 거는 온 국민이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도 큰 영향을 미쳤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아니 실시간으로 받아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비슷해지고 행동도 비슷해진다. 말하자면은 집단 사고와 군집 행동을 한다. 공포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전염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집을 살려는 사람이 나타나지가 않는다. 실제로 KB부동산 통계 기상도가 아마 지금 나올 텐데 전국 대부분 아파트 시세가 지금 팔았잖아요. 다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다. 2012년에 주로 베이비 부모들이 하우스푸어로 고통을 받았다면은 지금은 그 자녀 세대인 MZ 세대, 2030 세대들이 영끌푸어로 힘겨운 이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빚 말하자면 대출 규모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잖아요. 오죽하면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샀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10년 전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세월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집값이 계속 하락하는 건 아닌지 속도가 더 과속화되는 건 아닌지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청약시장 같은 경우도 열기가 원래 좀 뜨거웠었는데 착 가라앉았고 또 지방에서 시작된 미분양이 서울로도 좀 옮겨오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어떻게 더 증가할 거라고 보시는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미분양은 주택시장 흐름과 어떻게 보면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밑바닥 지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왜 미분양이 늘어날 것 같으냐?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면서 분양가 자체의 메리트가 줄었어요. 싸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대출금리까지 이제 오르니까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도 청약을 이제 포기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데 분양받아서 손해볼지 모른다는 걱정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분양받기를 꺼려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2022년 9월 현재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한 4만 2천 가구 정도가 됩니다.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연말에 보면은 16만 가구가 넘었죠. 그리고 93년부터 28년 동안의 통계를 보니까 평균 한 7만 4,900가구 정도가 돼요. 그때보다 적죠. 문제는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더욱이나 건설사들이 이제 시장 회복이 쉽지 않다고 보니까 막 밀어내기를 하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세도 어려워 보이거든요. 전세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모두 고금리 태풍으로 순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최근에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면은 매매하고 전세하고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죠. 일부 지역에서는요 전세가 매매보다 더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
그리고 또 역월세도 있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워낙 전세까지 빠지니까 집주인이 재계약할 때 내 돈 돌려줄 돈은 없습니다. 오른 만큼 내가 월세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오히려 월세를 받는 그런 양상까지도 나타났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대출이 안 되니까 뭐 국려지책을 쓸 수밖에 없긴 한데 KB 통계 시설을 보면요. 2022년 10월 현재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비율이 62%입니다. 이게요. 2008년 9월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의 41%. 하우스포가 절정에 달했을 때가 언제냐면 2012년 9월. 이때 55%보다 훨씬 높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돈을 더 많이 구워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집값이 빠지면은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깡통 주택이 되는 거고 거기 사는 세입자는 깡통 전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집값이 빠지니까 집을 산 사람도 고통을 받지만 그 살고 있는 세입자도 같이 고통을 받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깡통 주택과 깡통 전세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집값, 전세값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 내년은 좀 어떨까요? 상황이 좀 나아질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큰 틀로 보면은 매매나 전세나 같은 방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금리가 집값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옛날에는 금리가 올라도 전세 시장은 별 영향을 안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전세 구할 때 대부분 대출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고금리 상황에서는 당연히 수요가 줄 수밖에 없죠. 다만 월세 수요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 이제 전세 대출 금리가 오르니까 이게 이제 월세 전환율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월세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또 깡통 전세에 대한 어떤 우려 이게 겹쳐서 월세 선택하는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요 집을 저점에서 살려는 이른바 마켓 타이머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사실상 돈이 묶이는 전세로 사는 것보다 월세로 살려는 경향 이것도 최근에 월세화를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이다. 그래서 전세값은 제 생각에는 크게 오르기는 힘들 거로 봅니다. 그리고 매매 시장은 지금 금리 쇼크로 시장이 지금 비틀거리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1분기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다 올린다고 본다면은 그때까지 좀 낙폭이 좀 클 수밖에 없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낙폭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은 지방은 이번에 상승장에서 수도권보다 덜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락할 때도 좀 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세상은 공짜가 없잖아요.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지게 돼 있다. 지금 집값 하락세는 수도권에서 출발해서 강북을 지나서 강남을 강타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고 지방은 지금 세종하고 대전 이쪽이 수도권만큼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는 분양 물량이 많고 입주 물량이 좀 많아서 집값이 빠지는 건데 나머지 뭐 울산이나 광주나 부산 이런 데들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락폭도 수도권만큼은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네, 매매나 전세 뭐 가릴 것 없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위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이런 위기 상황을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거든요. 좋은 묘안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경제는 양면이에요. 누군가에는 이게 재앙적 하락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지만 또 다른 사람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기를 잘 활용해서 집을 사려는 분한테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돈 후곰이라는 거예요. 돈 없이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의 일종의 자금 마련 로드맵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V자형 반등은 좀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고 매입해도 괜찮다. 지나치게 조급증은 버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타이밍만 보지 말고 프라이스, 가격을 같이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지금 울퉁불퉁한 장세라고 보면 되죠. 작년 주로 가을 정도가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평균 거래 가격을 따져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싸게 사면은 용수가 된다. 그 싸게가 언제인지 저점이 언제까지 내려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닥이 내년에 온다 아니면 내후년 온다 아니면 뭐 2024년 25년 아무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러니까 전망을 길게 하는 사람은 믿지 마세요. 이거 1년 단위로 잘라서 전망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히려 프라이스죠. 그때 당시에 평균 거래 가격 대비해서 싼 것을 사면 되는 거죠. 작년이 거품이라는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작년에 평균 가격을 보는 게 맞아요? 평균 거래 가격 주로 이제
이제 대체적으로 보니까 고점이요 9월, 10월 정도더라고요. 너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저는 작년 4분기 정도 그때 평균 거래가 요새 보면은 KB 부동산에 오셔서 실거래가 다 보이잖아요. 그때 당시 실거래가를 평균을 한번 내봐요. 그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빠지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저는 좀 급하다면은 내년 상반기 지나고 나서 움직이셔도 되고, 아니면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한 조정이 한 대체적으로 한 2, 3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싼 거 산다 이런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타이밍을 재면은 프라이스를 못 봐요. 지금은 집을 잘 사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싸게 산다는 거지. 실제로 통계 지표하고 실거래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하우스푸어가 가장 심했을 때 2012년 그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SBS 자기야 오락 프로그램에 제가 전문가 패널로 출연한 적이 있어요. 오락 프로그램까지 이게 하우스푸어 문제가 사회적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야. 그때가 실제 바닥이었는데, 통계는 언제 바닥이었어요? 2014년 1분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통계 지표로 바닥이다 하면은 이미 다 올랐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바닥인지 아닌지는 지나가 봐야 아는 거고, 제가 그걸 맞힐 수 있으면은 오늘 출연료 받아야 돼.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 메리트 플러스 다리품, 요거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급급 매물 막 고집하지 말고 분양과 경매 시장까지 요번에 같이 보면서 스스로 내가 판단해서 의사결정 내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분양이 반드시 답은 아닐 수 있어요. 급급 매물을 사는 게, 아니 경매를 사는 게 더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23년에는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심해질 수가 있고, 투자보다 저축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저는 봅니다.